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오늘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셨던 11.6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39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그러나 돌아가신 지 39년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동상 하나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경북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박정희라는 이름 석자를 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을 무너뜨린 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보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지지도가 더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박정희 대통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18년 동안 무려 7년 반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를 출입하신 기자분이 계십니다. 전 KBS 보도국장을 역임하신 이석희 기자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동안 세속적인 명리를 떠나서 초야에 묻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추억을 하고 지내오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무려 7년 반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취재한 우리 이석희 기자님을 윤칼세 초대석에 정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선배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좌담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분이다. 아하. 안보, 외교,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개발, 또 우리 사회, 국가 모든 분야의 곳곳을 눈에 띄게 향상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계 어디 가서도 떳떳이 어깨 펴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네. 국격을 높이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을 개조한 성실한 혁명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저거 이상 적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되게 집에 살림이 어려워지면은 네.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또 전체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를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이 어지러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국가를 생각을 하고 국민을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하나 단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그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말 특별한 인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때 생각이 나는 네. 요새 누구든지 얘기들 하다 보면은 그런 분 이런 때 필요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들을 더 많이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의 나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문재인과 김정숙 치하에서 정말 뼛속 깊이 생각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창중 관람상 TV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격조 높은 1인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윤칼세 초대석에 오신 우리 이석희 기자님이야말로 윤칼세 TV의 이 격조 높은 격조를 더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좌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윤칼세 초대석에는 박정희 대통령 18년 재임 기간 동안에 1972년부터 무려 7년 반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취재해온 우리 이석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10월 26일 그 11.6 그 돌아가신 날도 바로 KBS 기자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은 그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12.6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선배님, 예. 그 1979년 10월 26일 날 그때 KBS 기자이셨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제가 원래 그 당시에는 정치부장 발령을 받았어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후임자가 예. 절차를 밟으려면은 신원 조회를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임자라는 것은 이제 청와대 출입 후임자, 우리 이 선배님 후임자.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절차가 끝나가지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됐어요. 이청수 기자라고. 예예. 네, 그랬는데 대변인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 25일 날 내일 행사에 하하. KBS 당진송신소 출력 증강 행사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마지막 취재를 해달라. 아, 그러니까 1979년 10월 25일. 그렇죠. 25일 저녁에 전화를 받았죠. 아, 네. 그래서 그 이튿날은 제가 이제 풀 기자로서 대통령 수행 헬리콥터를 타고 네네. 당진 송신소를 가기로 돼 있었죠. 하하. 네. 그랬는데 그 행사 이전에 삽교촌 방조제 준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당진에서 아산을 연결하는 네네. 방조제인데 예. 서해안에 이제 이 간만에 차가 높으니까 예예. 이게 만조가 되면은 바닷물이 내해 쪽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논밭을 못 쓰게 만드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가 이 소금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다 뚝을 쌓고 그 내수는 내수대로 관리하고 바닷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예예. 이렇게 해서 정화하는 겁니다. 예. 그거에 준공식이 있었죠. 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면은 당진, 아산, 네. 예산, 홍성 그렇죠. 이 4개 군이 목리 면적이 되는 거예요. 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수백만 평 될 겁니다. 네. 그걸 살리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그 아산만 방조제라는 걸 그 6년 전에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삽교천 방조제를 만들므로써 서울, 수원 이런 데에서 충청남도 서해안 지대로 가는데 교통편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네. 50km 이상이 단축이 되고 1시간 이상이 단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관광지로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열정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토 개조 사업이죠 일종의 네. 거기에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신 것이 그게 마지막 남는 네. 이 자료로 남고 녹음이나 녹화로 남는 그런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9년 10월 26일 날 네. 삽교천 그 방조제. 방조제 그 준공식에 이제 참석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준공식이 끝난 뒤에 삽교천 방조제를 건너가서 예예.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헬리콥터를 타고 대통령께서 움직이시면은 저희는 이제 2호기나 3호기를 타고 3번기를 타고 네. 가게 돼 있었어요. 예예. 그랬는데 그때 풀 기자가 MBC의 하순봉 기자라고. 그렇죠. 나중에 정치하신 분. 네네. 하순봉 기자하고 나하고 둘이었는데 하하. 자동차를 내줘가지고 테이프 카팅 끝나면은 사람들이 쫙 몰려 흩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어라. 네. 그 차에 타고 기다렸는데 삽시간에 사람들이 뒤엉키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어요. 아하. 저희는. 네네. 그래서 헬리콥터를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기자하고 하순봉 기자가 네, 둘이서 네, 그 대통령 헬기를 못 탄 거죠. 못 탔죠. 하하. 네, 그걸 못 타고 그 대신 그래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헬기는 떠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신 탄 것이 그 당시 CBS 기자하던 김진기 기자였어요. 아, 그 계시죠. 예. 네. 예. 그 김진기 씨가 대신 KBS 당진 송신소의 1,500km 네. 출력 증강에 참가를 합니다. 아, 풀 기자로. 그건 예.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진 그 송신소. 네. 그리 가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은 잘 알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오신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진 송신소에 가가지고 그 준공식을 보시고. 그렇죠. 그때 뭐 그 KBS 뭐 이런 이 방송망 확장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국가 기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뭐였느냐면은 아하. 그 당시에 대북 방송을 하는 방송 시설입니다. 그게 예. 출력이 500kW였던 것을 1,500kW로 증강을 해요. 아하. 중파 1,500kW라는 것은 세계에서 아마 출력이 제일 센 거에 하나일 겁니다. 아, 그 당시에. 네. 예.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하고 그다음에 만주벌 쪽에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깨끗하고 아주 멀리까지 전파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네. 국가에서 정부 저 예산 들여가지고 그거를 테이프 카팅 하시고 스위칭 하신 것이 저 마지막.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진 송신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일터라는 비서까지 세웠어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이거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진 송신소 준공식을 마치고 테이프 카팅을 마치시고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이 선배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저희는 회사에 가서 알았죠. KBS에서. 네, 회사에서 알았는데. 네. 몇 시쯤에? 아니 그런데. 예. 그게 일어난 것이 궁정동 청와대 옆에 그렇죠. 궁정동 안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저녁 식사들을 하시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김재규라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초를 쏘고 첫 총성이 들린 것이 저녁 7시 40분입니다. 7시 40분. 네, 저녁 7시 40분인데 네. 그때까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 궁정동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렇죠. 그때까지는 없었고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당시에 부마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하고 마산에서 대학생들이고 뭐 해서 아주 대규모 시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 73년도에 중화공업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유 자금을 많이 거기다 투입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얘기도 일부 있었고 네. 그걸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그걸 핑계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네, 네.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지역적으로 위수용도 발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중앙정보부의 입장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 경호실 쪽의 입장은 예, 달랐던 것이 중앙정보부는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아주 청와대 차지철 씨는 그렇지, 강경 진압의 방법이다. 네. 그리고 저쪽에 김재규 씨의 입장은 이제 다른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더 확산되면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강경 진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태를 놓고 강경이냐 부드럽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권력 다툼 거치 된 거예요. 그렇죠. 권력 다툼이죠. 예. 누구의 의사가 먹혀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로 여기 뭉쳐 있던 걸 가지고 시해를 했다. 네. 이러한 것이 나중에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7시 40분에 궁정동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네.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분위기가 했더니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문화공보부 장관 정부 대변인으로 간 사람이 김성진 씨였어요. 그렇죠. 김성진 씨가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 대변이니까 중앙청 기자실에서 네, 네. 그 발표문을 낭독합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고십니다. 네. 그 칠판에 그 네. 유고라고 네, 한자로. 유고. 네, 네. 그렇게 적어놓고 그러시죠. 했던 거 그게 공식 발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그 삽교천하고 이제 당진 송신소를 가시는데 그렇죠. 그때에 이제 우리 이석희 선배님은 KBS 기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취재한 마지막 기자셨지만 당시에 박승규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 충남 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홍성인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아침에 그러니까 10월 26일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직접 연락을 하셨다는 거죠. 임자 고향이 홍성 아니야. 오늘 그 당진에 한번 같이 내려가 보지.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승규 민정수석이 이 양반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이 선배님이 놓치신 그 헬리콥터를 타고 박승규 수석이 이제 청와대에 내렸는데 청와대가 녹지원 헬기장에 내렸는데 거기에 이제 오솔길이 있다는 거죠. 오솔길. 그래서 오솔길로 이제 쭉 올라가면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이고 오솔길에서 내려오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봐 임자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저녁 약속 있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롯데호텔 중국 식당에서 서울시내 대학 교수 18명을 초청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냐라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럼 거기 가야 돼 그러더라는 거죠. 거기 가야 돼.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8시에 그 운전기사가 그 민정수석 청와대 운전기사죠. 이게 그 안을 흔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더니 각하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녁 8시라고 이분이 기억하더라고요. 7시 40분부터 40분이니까 한 20분 사이에 맞아. 바로 민정수석한테 알려준 거죠. 몇 사람이 다 그 비선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보게 된 처음 그 이제 출입하게 됐습니다라고 한 게 1972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제가 그때가 72년 5월 16일 날 아하. 5월 16일 날 5.16 혁명 11주년 기념식이 예.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그걸 취재를 하고 기자실에 올라가서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 네. 기자실에서 이제 기사를 부르고들 있는데 본사에다 기사를 송고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 부르고 본관에 전부 올라가서 오늘 저 대통령께서 본관 오찬 베풀어 주신다. 본관 오찬이 있다.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뵙게 됐는데 그때 새로 출입을 하게 된 기자 그런 그렇죠. 기자들이 3명이 있었어요. 네. 저하고 신화일보의 김기롱이라고 하. 나중에 국회의원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대한일보의 조창화. 아. 이야, 네. 참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예. 예, 예. 그 양반하고 나하고 셋인데 네. 대통령 내외분이 마진짝에 앉으시고 예, 예. 새로 온 기자들은 선두 뵐 겸 그렇죠, 인사도 드릴 겸 그렇죠. 해서 그 앞에다가 앉혔어요. 네, 통상 그렇게 하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그날이 5.16 혁명 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자연히 5.16 혁명 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가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국가재건 5.16 혁명 주체에 예. 그 주도하는 사람의 명칭이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으로 이미 인쇄돼 있는 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장도영 씨한테 이제 그 사후 결제를 받으러 가니까 이 양반이 하여튼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태도가 하루 이틀 지나는데 그래서 이제 간곡히 설득을 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소장하고 예. 그다음에 백태하 대령을 그렇죠. 데리고 그렇죠. 찾아갔대요. 네. 이제 총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러저러 하고 지금이 중요하다. 이 시점을 넘기면은 무슨 유혈 사태가 날지 모르고 큰 사고가 난다. 지금 수습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국가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 지금 젊은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나온 거다. 결정을 하십시오. 예.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럴 듯하면서 자꾸 또 딴소리하고 자꾸 이러니까 백태하 대령이라는 양반이 그렇죠. 원래 평안도 분이래요. 그런 딱 일어나더니 권총을 철거덕 장전을 하고 그러더니 배에다 콱 찔르면서 육군 대령이 예, 육군 대령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참모총장 네. 탁 찔르면서 네. 총장 예. 이 새끼야 어허. 하간 안 하간 어허. 딱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실감 있게 얘기하시는 걸 난 마주 앉아서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체구가 자그마하고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까무잡잡하고 그런 얼굴에서 눈이 말이에요. 저 박 대통령이 그래요.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까만 자위가 아주 유난히 새카매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말이에요. 그 담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근데 그래서 그 느낌이 저 담력이 말이야 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아하 혁명이라는 거 가령 쿠데타라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라를 생각을 하고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저런 정도의 담력과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그 순간에 소름이 끼치도록 느꼈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첫인상입니다. 그 혁명가 박정희.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걸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할 때 이미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청사진이 이미 다 돼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 권력 투쟁만 하고 선동하고 촛불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1년 5개월이죠. 지금 한 일이라고는 적폐청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어떤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예?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결국 뭐냐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념적으로만 경도돼 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 이념만 경도돼 있지. 과연 대한민국을 우리가 또는 내가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나라로 끌고 가겠다는 그 구상이 없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예.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대통령뿐이 아니라 어느 개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정치원 다는 사람들 자기가 모의가 되겠다는 거는 목숨을 바쳐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려고 그러느냐? 되면은 무엇을 하겠느냐? 네. 그거에 대한 건 스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 네. 그러니까 그저 벼슬 하는 거. 그다음에 남 위에 군림하는 거. 거기서 누리는 거. 이것이 영광이지. 그다음에 나눠 먹는 거. 그렇죠. 완전 굶주린 늑대처럼 뜯어먹는 거. 네. 예? 지 그러니까. 와이프까지도 다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사돈의 팔촌까지도 만들고 말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고시 패스해서 무슨 판검사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어디 시험 봐서 언론인이 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교단에 쓰고 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이 갖는 자기의 소명, 네. 직업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부들. 네. 풍토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헛나가는 것 같아요. 그 7년 반 동안 박 대통령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 저도 뭐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을 가장 그 리얼하게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정에 심혈을 기울였을 때에 그걸 쭉 청와대 기자들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억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예. 가령 이겁니다. 74년 8월 15일 날 예. 8.15 경축 행사가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날이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던 8.15 사건 날입니다. 그렇죠. 이 네.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그렇죠. 제1교포 문세광이라는 청년이 암살을 한 거죠. 암살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때 경축사를 그렇죠. 낭독하고 있을 때 포디움 앞에 서 가지고 네. 연대에 서서 예. 근데 중간쯤 읽어 나갈 때 빵 하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죠. 첫 총소리가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빗나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저 단상에 여기저기 숨어 있던 경호관들이 쫙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대통령 갖다 숙였어요. 그러니까 포디움 밑으로 숨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또 빵빵 하는데 유경수 여사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대응 사격하고 쑥밭이 됐죠. 네. 아우성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뭐 잡았다 뭐 좀 하니까 대통령이 딱 엎드려 있다가 잡았나? 그걸 물은 거예요. 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단 밑에서 연단 밑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시 나머지를 다시 다 읽었어요. 다 읽었죠. 다 읽고 나서 청중을 향해서 깍듯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유경수 여사는 그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기호관들이 안고 나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네. 안고 무대 뒤로 사라졌는데 대통령 연설 쫙 하고 인사하고 유경수 여사가 앉았던 자리에 신발이 이렇게 고무신이 이렇게 뭐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길 가서 고무신을 딱 해서 가지런히 딱 놓고 일어나더니 따박따박 평시와 같이 따박따박 걸어서 나갔어요. 그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이 저 때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총소리 안 하고 와장창 했으면 이제 경호관이 들려서 그냥 끌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신 나가고. 정신 나가고. 예. 그래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부축을 받아서 나갔다면은 예. 대한민국의 분위기라든가 네.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건 그 순간에 그렇죠. 내려앉는 겁니다. 내려앉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은 그 담력과 그렇죠. 침착함 네. 또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처신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런 뒤에 한 달쯤 후에 네. 주한 외교 사절들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좀 파티를 열었어요. 그렇죠. 감사 파티를 조의를 그렇죠.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을 때 외국 주한 대사들 얘기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봤다. 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걸 엄청나게들 찬사하는 얘기를 저희가 현장에 취재 갔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1974년 8월 15일 8.15 경축 그 장소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네, 이제 쓰러졌다가 이제 이송이 됐는데 그렇죠. 그 현장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뒷자리 수습하고 네, 연설문을 다 보고 자기 부인이 그 이제 놓고 간 그 신발을 이게 가지런히 놓는 그러니까 그 위기 속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의 그 박정희 이건 정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한 거죠. 그렇죠. 그 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그 얼굴에 그 카터칼로 7cm가 이제 자상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간 거. 네. 여기 찢어진 자리를 스스로 손으로 딱 거머쥐고 갔지 않습니까? 거머쥐고 간 거죠. 그 꽉 막 틀어막고 네. 세브란스 병원. 그렇죠. 이제 그런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의 좌파, 친북, 종북, 반미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편향의 언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로지 최순실의 리모트 컨트롤,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온갖 가짜 뉴스를 동원해가지고, 네?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천벌을 맞을 짓을 한 거죠. 2016년, 17년, 18년 지금까지도 참 이 대한민국에서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이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해서 또는 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도저히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잔혹행위죠. 네. 이제 요새 가짜 뉴스를 갖다가 단속을 한다. 예. 또 법적 얼개를 씌운다. 그렇죠. 입법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이 결국은 언론의 네. 기본적인 사명, 언론인이 해야 할 역할 이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긴 일들입니다. 네. 네? 가짜라는 걸 알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가짜를 만들면서 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선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또 그거를 법적으로 끌어다 붙여서 해석을 하고 네. 특검을 조직을 해가지고 특검단에서 하고 또 판사가 판정을 판결을 내리고 예, 예. 하는 절차들이 모두가 기본적인 그 그렇죠. 소명에서 벗어난 일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어디냐 하면은 우리 국민 교육이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예? 무슨 국어, 산수, 영어 이런 거 가지고 점수 매기는 게 다가 아니고 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것.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 내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뭐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예, 예.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거를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만들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 독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 피의자가 되고 이래 놓으니까 세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교육,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 판단력, 사고력, 그다음에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의지 이러한 것을 갖다 교육시키는 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남북 뭐 관계를 갖다가 뭐 우호 관계로 만들고 무슨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는 제대로 된 국민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걸 전부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를 고쳐놓고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강요하고 그걸 시험을 내고 또 나중에 보면은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 이건 또 거짓말이고 이래 가지고 그걸로 출세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백년 하청입니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때에 대한민국을 지금 이 정도까지 먹고 살게 만든 그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만 또한 한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안전하게 만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아버지다. 안보의 아버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김일성의 그 남침 도발에 시달리면서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그 안보, 그 안보를 지금 문재인이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평양 또 그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을 기반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참 고군분투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 미국의 도움으로 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안보를 네? 이거 생각할수록 정말 이 지하에서 계시는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통탄할 일이 이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 60년대 초 그러니까 5.16 혁명 그 시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1인당 GNP가 80불 선입니다. 80불. 그렇죠. 네, 네. 80불이고 북한이 240불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필리핀이 800불이었어요. 그러면 필리핀의 10분의 1이고 북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는 그나마 공업시설이라든가 뭐 비료공장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건 북쪽에다 다 설치를 했고 일본 사람들이 네. 우리는
그나마 미약했던 시설들이 전쟁 중에 다 부서진 거예요. 네.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혁명이 돼가지고 그때 내선 60년대 절체절명의 과제가 뭐였냐면은 전쟁, 안보 문제, 그렇죠.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 형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예산을 짤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먹는 문제는 PL480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데에 그 잉여농산물 처리법이 있어요. 거기서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PL480호로 밀가루라든가 뭐 저 곡식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네. 저 강냉이도 가져오고 이제 그거 대주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방에 들어가는 돈은 FMS 차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For Military Sale. 예, 예. 이 돈 주는 거는 대포 사고 그다음에 군 부대 길 닦고 막사 짓고 여기에만 써라 하는 돈이 따로 있어요. 계정이. 네. 그걸로 또 안보 메꾸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죠. 물론 해주지만 그다음에 웅크라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미국의 이 저 한국 재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UN에 그렇죠. UN 코리아 뭐야 저 그렇죠. 리컨스트럭션 뭐 웅크라. 네.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인가 예, 봐요. 예, 예. 웅크라가 대주는 걸로 우리가 그때 말이에요. 수복 후에 전차를 타고 다닐 때 보더라도 네, 네. 전차에 미국 전차가 들어와요. 그건 뭐냐? 한국 사람 손하고 미국 사람 손이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이 그렇죠, 딱 찍혔어요. 그렇죠. 이게 그걸 달았어요. 그 네. 웅크라 밑에는 예, 웅크라 예. 그런 거 다 썼습니다. 네. 미국서 뭐 쓰는 물건 일상생활 용품 같은 거 거의 다 대주다시피 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말이에요. 유네스코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종이 대주고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복 직후에 보면은 예. 교과서를 찍는데 교과서 맨 뒷페이지 끝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은 유엔의 유네스코 그렇죠. 유네스코가 제공한 그 지원금으로 만든 책입니다. 감사하게 아껴 쓰고 후배에게 물려줍시다. 이게 책에 다 박혀 나왔어요. 지금 동남아 일부 국가나 또는 아프리카 국가 그런 뜬 식이죠. 거죠. 그런 식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쪽으로 일하면서 싸우고 그렇죠. 싸우면서 일하자. 이게 예. 모토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처음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습니다. 청구권 자금하고 그 뭐야 저 상업 차관 그렇죠. 차관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됐느냐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철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광부하고 간호사 독일 파견 그 다음에 우리 군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이 봉급들 모아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조금씩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공업단지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키스트 만들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중동 진출을 해가지고 목돈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뭐 배도 만들고 말이에요. 네. 이 저 중장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업화를 해나가죠. 네. 그게 73년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선언에 따라서 그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 방위산업 개발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 퍼져가지고 우리가 해외 수출도 하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또 그것들이 누적되고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이 정치 경제도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한류가 퍼지고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그 탱크 소년단.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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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네, 그 지금까지 네, 가서 BTS. 네, 네. 말하자면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네. 지금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네, 네.
한국에 가가지고 예, 예. 문화 활동도 하고 그렇죠. 한국에 살아보는 것이 일종의 로망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네. 그 우리 이석기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이제 후반 7년 5개 반을 이제 주입하신 건데 그 정말 그 제가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킨다. 그러한 철저한 안보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컨대 그 1976년 8월 18일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게 그렇죠. 터지는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주한미군이 그 판문점에 그 무성하게 자란 그 미루나무를 치러 갔다가 그렇죠. 완전 인민군들의 벌떼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끼로 난자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미 장교가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며칠 후에 과연 이 미루나무를 이 제거하는 작업을 미군이 또 하겠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주한미 8군 사령관한테 그건 우리가 베겠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 미루나무를 베겠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주한미군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그 미루나무 제거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집무실에 군화와 철모를 갖다 놓고 만약에 저것을 이 인민군이 북한이 반대를 한다, 이 저항하고 나온다면 제2의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지르고 나온다면은 완전히 북한을 쓸어버리겠다. 그래 당시에 그 황해도까지 사리원까지 치고 나가기로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도 오케이를 하고. 어? 그걸 그때 이제 그 미루나무 벤 사람이 그 최세창 장군, 최세창 대위라는 거죠. 중위인가 대위인가. 그때 그때가 이제 예. 특공여단 그러니까 박희동과 그 양반이 박희동입니까? 그게 단장이고 예. 그 밑에 뭐 최세창 아하, 아마 예. 부대장이거나 그랬겠죠. 그 64명이 파견이 됐어요. 특수부대가 기억력이 대단하시군요. 64명이 파견이 됐는데 최세창 장군은 우리 이석기 선배님 고등학교 그렇죠. 저희보다 동문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동고등학교. 예, 네.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됐냐면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판문점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렇죠. 저놈들이 떼거지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네. 도끼로 패주겠어요. 네. 몽둥이하고 그 둘이 즉사를 했어요. 한 사람은 대위고 한 사람 중이에요. 하나는 보니페스고 하나는 뭐 빠레트인가 이렇게. 보니페스 대단한 대대이고, 기억력이십니다. 빠레트 중인가 그래요. 네. 그 둘을 때려 죽였거든요. 예. 미국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이튿날 제3사관학교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유시를 하는 가운데 정상적이 아니다. 그렇죠. 저놈들이 미친 개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미친 개는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된다. 그 유명한 그렇죠. 미친 개는 어.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그 유명한 어록이 네.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미국서 이제 여기 그 미루나무를 갖다 다시 벤다 하는 작전을 세운 것이 폴 버니안 작전인가 그래요. 폴 버니안 작전인데 그거를 이제 그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스티웰이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박 대통령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루나무를 베겠다.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뭐 다 나오시네. 예. 네. 오늘 지금 뭐 그랬는데, 줄줄이 나오시는군요. 그랬는데 예. 그 특수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64명을 파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근데 은밀히 어떻게 했느냐면은 미군 복장을 다 입힌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군 복장을 입히고 M16을 갖다 분해해서 다 가졌어요. 아. 그리고 개인들이 수류탄을 가졌어요. 그리고 미루나무 절단 공사가 끝날 무렵에 전광 석화처럼 이걸 다 조립을 해가지고 예. 북쪽 진영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소라든가 진지를 갖다 4개를 쑥밭을 만들어 아.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이야. 그걸 쓸어버렸죠. 저쪽에선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죠. 그렇죠, 김일성이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네. 자기가 이 발표문을 그렇죠. 보냈어요. 발표문. 그렇죠. 예. 재발 방지를 하고 네. 이게 미안하다 잘못된 거다. 유감을 표한다. 유감을 표한다. 유감을 표하며 어.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약속한다. 네. 완전히 무릎 꿇은 거죠. 무릎 꿇은 건데 그것이 6.25 사변 이후에 예. 저들이 여기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뭐 수백 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처음 나온 김일성의 사과죠. 김일성의 사과문이에요. 사과문이죠.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루나무 작전을 갖다가 배기 작전을 개시했을 때 그때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철모 갖다 놓고 그렇죠. 군화 갖다 놓고 그래 놓고 내가 이 작전 남북 관계에서 이거 내가 데스크를 보겠다 이거지. 네. 그렇죠. 그 거기서 계속 수시로 상황 보고받으면서 파악하고 말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리드를 했던 분이에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 네. 이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양보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요만큼도. 네. 그 저 70년대 그 중반 무렵에 여름이에요. 여름에 저도에 휴양을 가셨어요. 네. 근데 경상남도 저도 그렇죠. 경상남도 진해 앞바다 진해 앞바다에 있는 저도. 저도에 가셨는데 저희들 이제 그때 휴양 가실 때 같이 갔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중부 전선에서 저쪽에서 기관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뭐야 어떻게 됐어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저쪽은 완전히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그 장비 국산화 네. 국산화하면서 만든 우리의 박격포로 네. 네. 정전을 해서 때렸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파한대소하면서 잘했어 이랬다고요.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